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4월 20일, 벌써 4월 20일이네요. 4월도 이제 중반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4월 20일 10시에 시작을 거의 했죠. 10시 3분이니까 지금. 네. 서울은 지금 약간 보슬비 정도가 내리다가 그쳤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약간 이제는 여름을 앞두고 있다는 느낌이 본격적으로 들죠. 네. 낮에는 이제 덥고 저녁에도 뭐 때로는 반팔이 편할 정도로 날씨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비가 살짝 또 오고 나면은 더 여름 날씨로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 와중에도 감기 걸리신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 다시 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뭐 어찌 됐건 간에 환절기 때는 특히나 더 건강 유의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관심이 그래도 좀 있으시려나요? 오늘 주제를 제가 인생의 다음 챕터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부터 뭐 제가 진료든 상담이든 하다가 이제 이게 뭐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제일 큰 게 일단은 기대 수명이 늘었다는 거죠, 평균 수명이. 예. 예전에는 뭐 불과 예전 뭐 한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60대 정도였던 게 지금 급격하게 지금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뭐 평균이 83 이죠. 예. 여성이 더 오래 삽니다. 여성이 더 오래 살아서 여성 같은 경우에 지금이 한 86 점 거의 87세 정도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86 후반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살아갈 날이 이게 평균 수명인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고나 사고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질병까지 빠지게 되면 이게 훨씬 늘어나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인제는 뭐 진짜 100 세를 기대하면 이걸 기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예. 근데 뭐 오래 사는 게 기대되는 일일까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그렇다고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그 인체의 연령이 거의 100세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게 된 거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인생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다음 챕터라는 걸 또 만들어야 돼?' 약간 인생 이모작 하듯이 그런 게 중요해져 버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주제를 좀 가져와 보기도 했고요. 그래도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을 한다면 오영돈 님께서 가장 먼저 인사를 해 주시면서 저와 김준혁 PD님 인사해 주셨고, 오영돈 님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어디 아마 병원을 가시거나 이동하고 계신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듣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고요. 김갱희 님께서도 인사해 주시고 윤희 님께서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운명은 핑계고 님께서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웃기지만 님 인사해 주셨고요. 박한수 님은 닉네임은 처음 듣는 것 같지만 제가 자주 지각을 한다는 걸 알고 계셔서 "오늘은 일찍 시작하네요. 크크." 이렇게 남겨 주셨고요. 유이 님께서는 콜로라도는 지금 콜로라도 계시죠? 그죠? 미국 콜로라도에 계신데 맑은 날씨라고 하시면서 남편이랑 아들이 골프 치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셨죠. 골프가 저도 뭐 골프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쫓아서 칠 정도로는 뭐라 그럴까 준비를 해 놓고는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여력만 된다면 이게 과거에는 골프가 되게 비싼 운동에 들어갔다면 뭐 여전히 요즘도 뭐 비싼 운동에 들어가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또 싸게 치는 데는 싸게 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썩 저는 골프가 나쁜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냥 적절하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혼자서 이렇게 친다면 혼자서 친다면이에요. 사람들하고 경쟁하듯이 치면 저는 그거는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예. 굳이?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거를 혼자 하는 골프를 남과 경쟁해서까지 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뭐 경쟁심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그렇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혼자 즐기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러면서 소소하게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다면 골프는 뭐 세대를 건너뛰어서도 칠 수 있죠.
정말 할아버지, 아들, 손주까지 같이 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생각은 합니다. 베제크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포켓시티 님께서는 "100 세까지 살면 몇 살까지 일해야 할까요?" 그쵸? 저도 이제 고민을 하는데 저도 100 세까지 산다면 몇 살까지 일을 해야 될까? 기본 80 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80 까지. 왜냐면은 100 세를 산다고 그랬을 때 20년 가까이 80에 은퇴해도 20 년이 남아요. 예. 그러면은 거의 90 즈음까지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력만 가능하다면? 예. 그리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의 다음 챕터라는 게 꼭 돈을 번다는 걸 떠나서 이제 물론 뭐 사회 보장제도가 좋아지면 이제 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내가 노후에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갖춰질 필요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설령 내가 돈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20 년을 그냥 넋 놓고 멍하니 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경제적인 생산성을 떠나서 그냥 경제적인 생산성을 떠나서 내가 사회에서 혹은 나 자신만의 의미가 되는 그 무언가에 대한 게 있어야지 예 남은 뭐 10 년이든 20 년이든 30 년을 살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이게 내가 어느 순간 역할이 없어져 버리면 돈만 쓰면서 살아요. 근데 그것도 이게 그러니까 즉 이 소비형 인생과 생산형 인생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어느 순간 내가 소비형 인생만을 살고 있다면 그게 뭐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예 그냥 돈은 축내는 쪽으로만 내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거 역시 이거가 내가 삶으로서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걸까? 그게 아무리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데 여행을 다니고 뭐 이런 거라 하더라도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죠. 유인 님께서는 "다음 달에 막내가 대학 졸업을 해서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애들도 다 키우셨으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 챕터시네요, 유인 님은. 이제 이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이시영 교수님을 몇 해 전에 뵀을 때 정신과에서 그래도 가장 어른이시죠, 이시영 교수님이. 근데 저한테 "이 선생 혹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위험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아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소년일지 청년일지 뭐 이렇게 아니면 아예 노인일지. 근데 중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 있잖아요. 기대감이 너무 늘어났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중년이 갑자기 늘어난 이 100세 시대를 준비가 안 돼 있지 않겠냐. 어.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세대라는 게 이런 거죠. 은퇴를 앞둔 세대. 은퇴를 갓 앞둔 남성.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한평생 살았는데 그거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난 뭘 할 수 있을까? 어디서 의미를 찾아야 될까? 그리고 이게 그냥 그 젠더를 떠나 가지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 또 어머님들은 예. 내가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또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 한평생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남편 은퇴해 버렸고 애들 이제 다 커서 뭐 자기 앞가림 잘하고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엄마의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그럼 나는 이제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네. 근데 예전 같으면 예전 같으면은 이제 노년기로 넘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통합이라 그러죠. 에릭 에릭스는 심리 발달 이론을 만든 에릭 에릭스는 노년기에 중요한 게 이제 자아를 통합하는 거. 내 삶의 마무리. 음. 나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냥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쪼끔씩 채워 넣는 거. 그리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살 날이 한 40년 가까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 대에 은퇴를 한다고 쳐 봐요. 예. 그럼 진짜 100세 시대면 40 년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자아 통합을 40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제크님께서는 저희 엄마께서 구순이신데 여든여덟 살부터 여든여덟 세부터 다리 힘이 많이 빠지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나이가 우리 신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나이, 음, 우리의 그냥 진짜 생명이 붙어 있는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인지 기능과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는 몇 세 정도까지가 될까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현대의학, 지금의 의료 수준에서 건강한 어느 정도의 그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 기능과 어떤 신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맥시멈의 나이가 제가 볼 때도 한 90 전후인 것 같거든요. 80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거나 저한테 오시는 이제 환자분들을 대할 때 보면 80대 중반까지는 진짜 액티브하게 건강하게 뭐 운동도 하시면서 사회 활동도 하시면서 경제 활동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80대 후반부터가 되면은 대부분 급격하게 이제 신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는 걸 그러니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하죠. 그 법의학 하시는 유성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이상 신체 나이가 늘어나기는 우리가 그 뭐랄까요? 생물학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음. 즉 만으로 한 100세 전후가 우리 인체의 세포나 생물이나 생리적인 역할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아닐까. 현대의학으로 대부분의 어떤 뭐 병들을 잘 관리하고 예방했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생물학적으로 견딜 수 있는 나이가 100세 전후지 뭐 120 세, 130 세, 150세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정말 90 전후가 되면은 이게 약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이제 여기서 별개의 상황이 생긴다면 의료에서의 패러다임 시프팅이 한 번 더 생긴다. 그러면 이제 또 상황은 좀 달라질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 현대의학이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항생제가 개발된 것도 몇십 년이 안 돼요. 예. 항생제가 개발된 것도 올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0 년이 안 될 거예요, 아마. 혹은 아마 러프하게 잡았을 때 100 년. 예, 러프하게 잡았을 때 100 년. 예. 어 정신과적으로 뭐 정신과 의사니까요.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정신 분석이라는 게 생긴 게 1900년대 초반인데 그전까지는 정신과에서 그런 상담이라는 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정신과 치료라는 게 그전까지는 뭐 그 정신 분석이라는 게 최면 치료 이후에 바로 생기거든요, 거의. 최면 치료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정신 분석으로 넘어가는데 그 최면 전까지는 정신과 치료라는 게 뭐였겠어요. 말도 못하는 치료인 거예요. 그냥 어디다가 수용해 놓고 무슨 인체 고문하듯이 뭐 그런 치료법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뭐 인슐린 치료 그래 가지고 혈당을 떨어뜨려서 뭐 경련을 일으키고 말도 못하는 치료들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정신과적으로도 우리가 적어도 그냥 상담만으로 하는 치료가 본격화된 게 한 100년 정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약물 치료로 따지면은 정신과 약물이라는 거 자체가 물론 리튬이나 이런 약이 옛날에 있긴 했지만 그걸 약을 사용하는 게 정교화된 거는 적어도 그 세로토닌 계열의 우울증 약이 개발된 다음부터 이제 약물 시대가 펼쳐지거든요, 정신과 약물이라는 게. 예. 그게 불과 1980 년대, 90 년대예요. 그러면은 정신의학에서 약물 치료라는 게 본격화된 거는 40년 후밖에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즉 의료에서의 패러다임 시프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암 치료라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휘블론 로스의 그 수용의 5 단계. 예.
뭐 분노, 어? 아니. 맨 처음에 뭐예요? 부인. 예. 나 암이 아닐 거야. 그다음에 예, 분노하는 거죠. 화내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바게닝, 협상. 내가 혹시라도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혹은 인제라도 내가 몸 관리를 열심히 하면 내 암이 좋아지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울이죠. 그래도 안 되면. 예. 그다음에 수용이거든요. 근데 이 수용의 5 단계라는 거는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의 질병에 대한 영역이에요. 근데 암이라는 게 지금 더 이상 그렇게 안 됐거든요. 암이 이제는 일단은 5년 이상 생존율 자체가 거의 70%에 육박하는데요, 뭐. 물론 여전히 이 치료하기 어려운 암도 있지만 우리가 인제는 암을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걸 잘 극복해 나가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 버린 거 아니에요. 다소 이 만성 질환화 돼 버렸거든요, 암이. 네. 예전에는 항암 치료 받는다 그러면은 3 개월, 6 개월 안에 결정이 났어요. 이 사람 뭐 이분이 이 생존하실지 아닐지에 대한 게. 근데 요즘은 아니죠. 몇 년째 항암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에 대한 영역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랑도 또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불과 한 20년 상관 아니에요. 20년 상간에 암에 대한 어떤 시선도 달라져 버렸거든요. 이거 약간 TMI입니다만 제가 5년 전에 제가 전공이 그래도 암 환자 정신건강이니까요. 암 환자분들을 위한 정신과적인 어떤 뭐랄까 대중서를 예 기획을 해서 뭐 출판사 쪽이랑 얘기가 돼서 썼어요. 예. 써 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 출간을 하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사이에도 암이 너무 많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바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쓴 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게 쪼끔 새로운 암에 대한 개념이 정착이 된 다음에 그걸 제가 탑재해서 다시 책을 수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출간을 몇 년째 미뤄 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놀라운 건 이런 이 의료계의 여러 가지 변화가 사실은 미국 주도의 의학 연구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다 의학적인 부분들이 발전을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의료적으로는 되게 선진국이 됐잖아요. 의료 강국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새로운 사실 암 치료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특히 폐암이나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새로운 약물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논문들 많이 내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 주도의 의료에서 전 세계적인 의료로 쪼끔 이렇게 의료 영역이 의료의 발전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뭐랄까 의료 기술 자체가 이렇게 선진화된 더 발전하게 된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번의 패러다임 시프팅이 있었던 거죠. 즉 연구를 할 수 있는 펀딩이나 연구자들의 수가 미국 중심의 소규모에서 거기도 소규모는 아니죠. 대규모긴 하지만. 근데 아시아, 중국, 유럽 이렇게 쫙 더 확장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밖에는 없죠.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돈이 투자가 된 셈이니까. 근데 이 의료 기술의 발전이 한 번 더 패러다임 시프팅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어디서? AI에서. 이거는 어느 영역으로 갈지 저는 가늠이 안 돼요. AI가 만약에 어떤 연구적인 영역, 의료 연구적인 영역으로 투입이 돼서 거기서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어떤 창조적인 연구를 통해서 해 왔던 것들을 AI가 그 부분을 365 24 시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멀티로. 그렇게 돼서 개발되는 의료에 대한 발전은 한 번 더 이게 바뀔 수 있지 않나? 예. 그게 로봇까지도 섞여 버린다면. 그러면은 지금 유성호 교수님이나 저나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견딜 수 있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한계의 영역이 100세 전후였다면 이게 그다음에는 더 어떻게 발전될지는 진짜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단순한 신체 영역을 떠나 가지고 인지 기능 영역까지도.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이든 근육이든 뭐
관절이든 문제 있으면은 대체할 수 있는 걸로 바꾼다 쳐봐요. 그게 로봇이 됐든 아니면은 뭐라 그래요? 종간 이식이라 그러죠. 예. 돼지의 그 콩팥을 이식을 하든 그런 게 가능해진 시대로 바뀌게 되면 신체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해결이 되겠죠. 예. 근데 우리 뇌와 관련된 인지와 관련된 영역은 내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가 정신이 나가 있으면 사실 이건 또 별개의 문제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 영역에 대한 것도 음 미래 의료가 뭔가 이렇게 방법을 찾아낼 여지가 AI라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돼 버린다는 거죠. 쪼끔 말이 새 버리긴 했는데. 그러면 전망하더라도 지금 이제 아직 50이 안 됐거든요, 저도. 아직 50이 안 됐는데 50이 안 된 게 자랑은 아니지만 50이 안 됐는데 그럼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어도 액티브하게 살아갈 날이 적어도 한 40 년은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러프하게 잡아 30 년이라고 칩시다. 네. 30 년이라고 칠게요. 러프하게 그냥 30 년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예 30년 전이면 언제예요? 1990 년대죠? 예. 그때랑 지금을 비교하면은 와 근데 지금부터 30년 뒤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을까는 가늠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있습니다. 이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지금 보는데 다 잘 마무리돼 가는 거를 왜 또 갑자기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지금 이란 쪽에서 지금 뭐 납포하고 드론 날리고 또 이러고 있다잖아요. 예. 지금 기한이 내일까지죠, 휴전 기한이. 예. 근데 휴전 직전에 저거를 협상 전략을 위해 가지고 저런 거라 그러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중재자도 제대로 된 중재자 없이 지금 저걸 하고 있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이란 쪽에서. 오늘 죄송하지만 약간 이렇게 저의 컨디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계속 산발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는데 하여튼 파키스탄이 중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사실 뭐야 이거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안에서 협상이라는 거 자체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미국이 예전 같으면은 미국이 큰 그림을 그렸겠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협상에 대한 걸 최대한 뭔가를 끄집어내기 위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무언가를 사용했을 수 있는데 지금의 미국이 전략적일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저희가? 아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건 염려가 됩니다. 진짜 30년 뒤에 세계가 진짜 종말론으로 가는 거는 그건 막고 싶죠. 그건 막고 싶죠. 막고 싶죠. 여튼 그 여러 가지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종말론을 배제하고 어찌 됐건 우리의 의료라든지 우리의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100 세가 될지 120 살이 될지 150 살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그다음 챕터라는 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은가. 아이러니하게도 만약에 제가 한 10 년, 20 년쯤 전에 예 그냥 제 나이는 고정으로 가고요. 제가 한 50 전후에 정신과 의사라고 치고 10 년, 20년 전후에 인생의 다음 챕터 이런 걸 이야기했다면 그럼 아마 종교적인 내용도 좀 섞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라는 형태가 있고 언젠가 우리가 삶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다음 챕터에 대한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 대한 그다음 챕터에 대한 거를 언급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삶 이후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뭐랄까요? 그 인생에서의 중심축을 붙잡아 주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다 그러면 인생 막 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을 좀 잡을 수 있어요. 함부로 안 한다고요. 내 삶을 함부로 버리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생기가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주제는 어찌 됐건 간에 현세 내에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내가 내 인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 그다음 챕터에 대한 거를 준비하고, 예, 그리고 내가 실행에 옮기는 것들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웃기지만 님께서는 "강제로 사는 100살 인생이죠." 맞죠. 근데 어떡해요. 그 살아야 되는데. 그럼 준비라도 해야죠. 네. 어유, 오늘 댓글 왜 이렇게 많아요? 큰일 났네. 그래도 여러분들 댓글도 좀 이렇게 나누면서 가 볼까요? 에제크 님께서는 "저희 엄마께서 구순이신데" 이거 얘기했구나. 그리고 100세를 사는데 70부터 아프다면, 헬로 스테이션 님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30년을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의학적인 부분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신체적인 부분은 어찌 됐건 물리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건 로봇이든 뭐든 치료적인 걸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죠. 네. 베제크 님, "골프는 코어 근육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골프하는데 확실하게 코어 근육이 잡혀 있는 스윙이랑 그냥 팔로 하는 스윙은 몸이 망가지는 것도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김서연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포켓시티 님께서는 "AI가 이 일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놀고 먹고." 이것도 언급 있죠. 지금 이것도 언급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AI가 가져올 막대한 생산성은 있는데, 그 생산성을 만약에 일부 기업이 독점한다면, 예,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는 누구를 위한 AI가 돼 버릴까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AI가 대부분의 생산성이 적인 일을 가져가고 사람들은 좀 여유 있게 생활하게 되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이라는 부분은 무시 못 하거든요. 예. 그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뭘 위해 살 것이냐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이냐가 결국에는 이 정체성이라는 걸 형성하는데, AI가 일을 다 해 주니까 놀고 먹는 걸로 나의 정체성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밥벌이에 쫓겨 사는 건 쪼끔 줄어들겠죠. 대신에 내가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냐, 기억될 것이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이냐. 예.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의외로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갈 여지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이런 영역이거든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영역이, 이거 방송에서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조심스러운 영역인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못 보던 그 사회적인 집단이 있었어요. 볼 수 없었던 사회적인 집단. 음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볼 수 없었던 사회적인 집단, 제가 말하는 이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면은 중증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되게 만성 조현병이나, 치료가 어려운 조울증, 우울증, 그리고 정신지체. 지금 지적 장애라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낮은 경우. 그리고 중증 자폐. 혼자서 관리가 안 되는 자폐. 이쪽 영역이 우리 사회가 이 볼 수 없었던 영역의 집단이었어요. 왜냐? 과거에는 이 집단은 그 소위 말하는 만성 정신병원, 예, 그런 데 거의 수용돼 계셨어요. 불과 한 10년 전까지. 그리고 어릴 적부터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 예. 조절 안 되는 알코올 환자, 알코올 중독. 이 경우에도 몇 번 외부에서 술 마시고 사고를 치면 거의 반평생 병원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집단을 병원에서 수용하면서 병원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 살아 있었어요, 불과 한 10년 전까지. 네. 우리가 만성병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무장 정신병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블랙병원이라고도 하는, 예, 되게 열악한 환경에, 근데
한 번 들어가면은 거의 그냥 한평생 거기 사시는.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는 가족이 이분들을 케어할 수 없으니 뭐 일단은 병원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정기적으로 가서 뭐 면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 외출 형식으로 집에서 쪼끔 지내다가 또 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권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예 분들을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생계가 가능하게끔 어떤 시스템들이 음성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년 전쯤부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게 개정되면서 이런 병원이 운영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입원을 시킬 수 없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예 왜냐면 시설에 수용돼 계시니까. 볼 수 없었던 분들이 지금 가족들이 다 케어 관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제 예 자타의 위험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만 입원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죠.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우리 사회는 그래도 아직까지 치열하잖아요. 각박하잖아요.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자기 거 챙기는 거에 일단은 급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운동형 외톨이로 빠지거나 예. 그러면서 자기 관리가 안 되면서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가족들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근데 만약에 포켓시티님 이야기대로 AI가 대부분의 생산성적인 일들을 좀 처리해 주고 사람들이 밥벌이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로 나의 정체성을 꾸려가는 게 쪼금 더 확장된다면 그렇다면 이런 뭐랄까요? 중증 장애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일정 부분 돌보고 케어하는 영역 역시도 이거는 사실 AI가 일정 부분 보존해 주겠지만 그 사람의 휴먼 터치는 반드시 필요할 거거든요. 그쪽 영역도 조금은 더 음성이 아니라 양성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가능한 시대로도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갈 수 있는 여지도 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 희망이라는 게 생기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사회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게 사회에서 이거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있어요." 하면 마치 이분들에 대한 안 좋은 낙인만 더 늘어날까 봐 제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AI가 그런 걸 좀 가능하게 해 주는 희망을 좀 주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고 그러니까 뭐 그 댓글을 보고 나니까. 유이님께서는 그다음 챕터로 "저는 앞으로 근육 부자가 될 겁니다. 시간이 좀 나면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그쵸, 그쵸. 예 진짜 멋있으세요. 이것도 되게 좋네요. 그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이 확장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PT 예 헬스장에 PT를 끊는다거나 퍼스널 트레이닝이죠. 혹은 필라테스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하나같이 다 젊은 애들이 막 몸짱에 막 이렇게 쫙 달라붙는 옷 입고 근데 사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다 몸짱이 되려고 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몸 관리라는 건 정말 중요한데 흰머리에 예 그냥 근육도 적당하게 있으면서 몸 관리 잘 돼 있으신 선생님. 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그 각각의 몸 상태나 나이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예 옆에서 같이 해 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력만 있다면 운동은 혼자 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혼자 하면 자꾸 욕심 나거든요. 혹은 게으름을 피우든가. 내 몸 컨디션에 맞게끔 운동을 이렇게 옆에서 가르쳐 주면서 하는 게 저는 운동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지면은 골치가 아파지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선수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비싼 데 가서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중년 이후의 나이에도 몸 관리 잘하면서 그렇게 하면 가르쳐 주는 거라면은 엄청 비싼 물론 자격증이 좋으신 분들이야 비싸게 받으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내가 그냥 쭉 내가 몸 관리해 왔던 식으로 그 누군가한테 운동을 가르쳐 주겠다 하면은 큰 비용이 아닐 수도 있죠. 음. 그렇게 어르신들도 운동을 좀 할 수 있다면. 예. 그거는 이 우리가 그다음 챕터의 삶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예, 그런 역할이 내 삶의 다음 챕터일 수도 있죠. 예. WTI 님께서는 "오늘은 의미심장한 주제네요. 네, 원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는데 뭐 저라고 정답이 있겠어요?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네.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네.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액티브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라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수술하는 과들. 네. 특히나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는 좀 젊죠. 네. 나이가 들어 버리면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진짜 무슨 경륜을 그쪽 영역에서의 경험치가 되게 높지 않는 한. 근데 가끔 몇 분 계시죠. 가끔 몇 분 계세요. 비욘디에 나오시는 성형외과 선생님 중에서도, 예, 그런 경험으로, 예, 뭐 저보다 연배가 훨씬 위신데도 불구하고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냥 평균치를 따졌을 때는, 예, 성형외과는 젊죠. 물론 피부과도 좀 젊은 편인데 아무래도 피부과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쪼끔은 더, 예, 할 수 있고요. 정형외과 이런 데도 꽤 젊어요. 꽤 젊어요. 예, 왜냐하면은 수술을 뭐 손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제 내과나, 예, 이쪽 영역은 좀 더 길죠. 뭐 안과도 마찬가지로 좀 더 길죠. 근데 안과도 요즘은 수술을 많이 하니까 좀 다르려나? 네. 그중에서 가장 긴 영역이 있다면 의료 내에서 정신과긴 해요. 정신과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정신과적인 사람을 보는, 예,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이 더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예를 들어서 한 30대 때는 일부러 쪼끔 나이 들어 보이려고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젊어 보이면 '아유 뭐 얘가 무슨 40대 50 대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 마음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이야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로서 지금부터가 가장 액티브한 나이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들도 이제 뭐 보면은 제 나이 때쯤부터 아마 왕성하게 훨씬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셨거든요. 저도 인제부터 시작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쪼끔은 더 여력은 있는 편이겠죠. 근데 이제, 예, 계속 똑같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다음 챕터에 무엇 할까에 대한 거를 이것만 가지지 않고 다른 무기를 몇 개 더 장착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뭐 방송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하게 정신과 질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들 고민하는 어떤 영역들, 그리고 이게 급격하게 바뀌는 사회나 뭐 현대 기술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마음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따지고 보면 정신과 의사가 할 역할은 아니죠. 예. 뭐 사회학자나 미래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뭐 정신과 의사도 해도 되죠. 우리 영역에서는. 우리 영역에서는. 그러면 그게 이제 또 다른 챕터를 저는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거창한 걸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창한 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건 있는 거 이건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다음 챕터를 나의 밥벌이나 나의 사회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다음 세대한테 뭘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한 걸 고민하는 거. 내가 우리 자식 세대에게 혹은 요즘은 이제 좀 더 길어졌으니까요. 손주 세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에 보여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 이건 쪼끔 인생의 완전 후반기이긴 합니다만
저희 할머니가 99을 사셨거든요. 100세 한 열흘 전에 만으로 100세 열흘 전에 돌아가셨는데 음 이분이 마지막까지 그냥 남겼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책상에 앉으셔서 계속 성경을 필사하셨어요. 성경을 필사하셨 의미가 그러니까 그 성경 필사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젊으셨을 때 성경 필사한 게 하나 있으셔서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편집을 해 가지고는 가족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들 복사해서는 책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쓴 성경 필사는 제가 봐도 이렇게 글씨도 삐뚤삐뚤하고 틀린 글씨도 많고 또 썼던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시니까. 근데 아마 사명감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자식 세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에 남을 것이냐를 고민하신 게 할머니 세대에서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항상 마음 안에 저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정말 신체적으로나 인지 기능적으로나 떨어졌을 때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그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혹은 마지막 내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뭐여야 할까? 뭐여야 할까? 어떤 거여야 할까? 이거는 두 가지 영역이 있겠죠. 하나는 내가 보여줘야 될 영역. 그걸 생각하는 것과 '아 내가 절대로 이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지.'에 대한 영도 같이 있어요. 이 모습은 내가 절대로 잊지 내가 아무리 늙어도 내가 아무리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내가 아무리 고집불통이 돼도 내가 요거는 절대로 요 영역은 건드리지 말아야 요 영역은 들어가지 말아야지. 몇 개 있을 수 있죠. 너무 극단주의적인 종교, 종교. 극단주의적인 음. 예. 아 막 이거 네. 아 이거 조심해야지. 근데 그거 조심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아 내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겠다.' 그거는 인생의 다음 챕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야 오늘 진짜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총으로 쏘면은 막 산탄총을 쏘고 있는 느낌이네요, 주제가. 예. 김갱희 님께서 예 는 "AI로 약 개발하고 수술해 주면 120 살까지 가능하지 않으려나요?" 예. 그렇죠.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뇌의 영역을 AI가 어떻게 새로운 영역을 보여줄지가 쪼끔 그게 기대가 되는 거죠. 그게 기대가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뭐 초기 치매는 치료제가 지금 개발돼 있죠. 예. 그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우리 뇌에 있는 노폐물에 대한 면역 반응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아밀로이드를 제거해 주는 이런 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또 그게 또 만병통치약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예. 효과도 있지만 한계도 있는. 웃기지만 님께서는 "100 세까지 활동할 수 있기 위해 은하철도 999 철이처럼 기계 인간이 되기 위해 우주를 떠돌아다녀야 할까요?" 저 모르죠. 뭐 일론 머스크 화성 얘기하잖아요. 달 얘기 지금 하고 있고. 모르죠 정말. 30년 전이랑 지금을 비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현대 문명? 현대 문명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삶의 어떤 편의성들을 가질 거라고 30년 전에 예측을 하겠어요. 근데 30년 뒤는 완전 모르죠. 30년 뒤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 20-30 년을 더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볼까요? 아. 근데 정말 저희 이거 방송이 좋은 게 이 댓글 안에서 여러분들 사이에도 이렇게 응원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는 건 진짜 정말 사랑방 따뜻하네요 정말. JM 님께서는 "이수캠 왜 안 나오세요? 보고 싶은데."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방송상의 이유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해요. 어 이렇게 혼내는 역할은 안 하려고요. 제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혼을 내요. 근데 이 스캠은 약간 그 혼내는 역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 속에 막 천불이 나는 그 표현은 또 상관없을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서장훈 씨가 하는 역할이나 이런 거는 '아 답답하다.' 약간 이런 건데 저는 막 전문가로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진료실에서도 안 그러거든요 잘. 정말 필요한 경우 아니면 잘 안 그러는데 이 스캐머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빡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선선적으로 그런 거는 잘 못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예. 물론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뭐 익숙하면 워낙 또 뭐 대단한 분들이 나오시니까 예 이렇게 혼을 내는 것도 가능한 건데 근데 사실 제가 하는 진료 스타일하고는 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또 하라면 하는데 근데 이게 '내 옷이 맞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예. 장단점이 있죠. 또 그게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걸 또 현명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예 이효선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잘 아시면서 또 팩폭도 하시고 그런 걸 되게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낫죠. 예. 아 여러분들도 예. 이제 오래 산다는 거 자체가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게 하죠. 예. 배재큰 님께서는 예. "제가 지금 놀고 먹고 있는데 독서하고 산책하고 가끔 무궁화 기차 여행을 합니다." 낭만 있죠. 낭만 있죠. 기차 여행은 낭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무궁화호까지는 아니지만 예. 통일호는 없어졌죠. 그죠? 통일호는 없어졌고 지금 새마을호랑 무궁화만 있죠, KTX 말고는. 예. 통일호 얘기하니까 너무 그런가? 근데 새마을호를 한번 타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새마을호가. 어. 근데 그 흔들리는 게 KTX처럼 엄청 빠르면서 흔들리면은 그건 약간 무서울 때가 있는데 약간 그 새마을호는 뭐 느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덜컹덜컹 하듯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뭐랄까 약간 예 그 기차 안에서 독서하면은 독서 잘 되죠. 독서 잘 되죠. 맛있는 거 도시락 같은 거 싸 가지고 가 가지고는 그것도 약간 먹으면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뭐랄까 좀 느리게 가죠, 삶이. 음. 주말에 우연찮게 그 세운상가 쪽을 좀 걸었거든요, 지인분들이랑. 근데 세운상가가 약간 이렇게 그 되게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중간에 리모델링이 살짝 돼서 걷기 되게 좋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청계천 연결돼 있고 또 지금 또 한쪽에서는 재개발 들어가고 있던데 보니까. 근데 상가들이 다 아기자기하게 뭐 조그마한 서점도 있고 뭐 기존에 세운상가에 있는 전자상가도 있고 또 되게 팬시한 카페나 음식점들도 있고 그런 데를 이렇게 쭉 걷다 보면은 좀 느리게 가죠, 시간이.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우리 마음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항상 막 긴장해 가지고 여기까지 차 올라왔던 마음도 좀 차분해지면서 예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도 나은 것 같고. 제가 한동안 '책이 안 읽힌다.' 생각을 했는데 조그마한 서점이 있길래 들어가서는 책을 몇 권 샀어요. 책을 몇 권 샀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아 내가 책을 못 읽는 이유가 마음이 좀 이렇게 느리게 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책도 천천히 읽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가지고 바쁘게 막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을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는구나.' 예. 즉 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책을 읽으려고 그래도 눈이 더 빨리 가는 거죠, 내가 이해하기보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읽은 거지?' 막 이렇게 되는데 좀 차분하게 내려가서 느리게 갈 때는 한자 한자 이렇게 읽는 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여튼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돼서 뭐 오늘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또 이런 날도 있고 좀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쭉 끌고 갈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뭐 주제를 제가 항상 정해 오기는 하지만 뭐 또 비슷한 주제 또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또 그냥 한 주의 시작에 그냥 정신없이 시작하지 않고 쪼끔은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요거만 피님 시간 있나요? 뒤에 바로 또 누가 있으신가요? 질문 주신 거 하나만 좀 하고 해도 되나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김은영 님이 예 그래도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좀 질문 주신 게 있어서 요것만 답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뭐 그래도 근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해 볼게요.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유튜브를 들어왔는데 딱 정신건강의학과 쌤이 나오시네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여쭤봅니다. 원래 정신과 다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그러니까 다른 종합병원이겠네요. 내가 정신과를 다니지 않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는 보고 계시고 근데 또 다른 병원에서 이제 오늘 신장암 수술을 갑자기 하게 되어서 앞전에 받은 약이 26 일까지라 오늘 수술 날이고 남편이 대리 처방을 갔는데 처음엔 무조건 법적으로 대리 안 된다고 했다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의 장기 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원무과에서는 접수는 해 줬는데 간호사가 법적으로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결국에는 대리 처방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대리 처방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렇습니다.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금식이기 때문에 약을 못 드세요. 약을 못 드시고 또 하나는 이제 신장암 수술이 이게 간단한 수술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부분 절제를 해서 신장을 부분 절제해서 떼내든지 아니면 신장 하나를 전체를 떼내든지 이런 수술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좋기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진료받으시던 병원에서 처방 목록을 달라고 하세요. 예전에 지금까지 먹고 있는 약의 처방 목록을 달라고 하셔서 지금 신장암 수술을 하시는 것 같으면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종합병원이고 대학병원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기에 이제 정신과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신장암 수술이면 지금은 아마 외과로 입원을 하실 겁니다. 일반 외과로 입원을 하실 텐데 일반 외과 거기 선생님한테 정신과 선생님을 연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잡문 정신의학이라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이 방문을 그러니까 입원실로 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약 먹고 있어요."라고 하시면 거기서 이제 약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드릴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몸 상태가 바뀌어요. 그리고 마취제가 들어간 다음이기 때문에 정신과에서 쓰는 약들 중에 몇 개가 빠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같은 거는 수술하시고 나서 당분간 쓰시면 안 돼요. 그 잘못 쓰셨다가는 이 혼돈 증상 오시거든요. 선망이라 그래서. 그래서 약을 한번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리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무조건 드시기보다는 적어도 몸이 완쾌가 돼 가지고는 이제 퇴원한 다음에는 이제 원래 다니시던 병원을 가셔도 되는데요.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병원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한테 지금 먹고 있는 약을 보여 드리고 "약 조정 한번 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만약에 정신과가 없다. 근데 나는 이 약이 너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남편분이 입원 중이신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그쪽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모든 보험 적용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원을 해서 병원을 가지 않는 한 타 병원에서의 진료가 원칙적으로는 보험 진료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병원에 해당 과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있는 병원을 가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으세요. 지금 입원 중이어서 입원 중인데 저희 병원에는 정신과가 없어서 외부의 정신과 약물이 필요합니다라는 진료 의뢰서를 받고 그거를 가져가게 되면 가져가서 처방을 받게 되면 그거는 대리 처방이 가능해요. 다만 단점은 뭐가 있느냐? 보험 적용이 그때는 안 돼요. 그때는 보험 적용이 안 돼서 그냥 모든 비용을 다 지불을 하시고 이거를 어디서 보험을 받느냐? 입원해 있는 병원 쪽으로 이제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방받은 거랑 처방전을 이쪽 병원으로 전달해 주시면 영수증을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전달해 주시면 그거를 가산해서 나중에 입원비에 정산을 다시 할 거예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예, 입원해 있는 병원, 제가 볼 때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아닌 데서 신장암 수술할 리가 없으니까요. 종합병원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한테 기존에 받던 약을 보여드리고 예, 그 안에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김은영님의 질문까지 예, 해결을 해드리고 예,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가 죄송한데 제가 다음 주에 강연이 있어서 지방 강연이 있어서 다 다음 주. 원래 제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 제가 이번 주 강연이어서 이번 주 방송이 안 된다 그랬는데 알고 봤으니까 다음 주 강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방송을 쉬고 2주 있다가 아침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시작인데 예, 한 주 시작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2주 있다가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